게으름뱅이 남편 개과천선 프로젝트.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마귀가 훈장 노릇하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박칠성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박칠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찌나 게으른지 밥 먹는 것도 귀찮아서 누가 떠먹여주지 않으면 입도 벌리기 싫어하는 천하의 상게으름뱅이였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칠성이 숨쉬는 것도 귀찮아하다가 숨이 멎어 죽을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였으니 그 게으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남들은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일어나 소여물을 쓰고 밭을 갈러 나가는데 박칠성은 해가 똥구멍을 찌를 때까지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빠져 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배가 고파지면 부스스 눈을 뜨는데 일어나 앉는 것도 아니고 누운 채로 아내를 불러대니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여보 밥 줘. 배가 등가죽에 붙어서 일어날 수가 없네. 그러면 아내 이씨 부인은 한숨을 푹푹 쉬며 밥상을 차려다 바치는데 숟가락 들 힘도 아깝다는 듯이 밥그릇에 코를 박고 개처럼 먹거나 아내가 떠먹여주기를 기다리며 입만 쩍 벌리고 있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본래 부지런하고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으나 남편 보기 지지리도 없어 뼈 빠지게 일만 하며 살아야 했지요. 시집 올 때만 해도 박칠성이 덩치도 좋고 인물도 훤하여 듬직한 사내인 줄만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멀쩡한 허우대는 장식품이요. 손발은 그저 달려만 있을 뿐 도무지 쓸 줄을 모르는 위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니 집안일이며 바깥일이며 모조리 이씨 부인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봄에는 밭 갈고 씨 뿌리고 여름에는 김 매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는 땔감을 해오느라 이씨 부인의 손은 솥뚜껑처럼 거칠어지고 허리는 휘어질 대로 휘어졌습니다. 그래도 박칠성은 아내가 고생을 하든 말든 방구석에 누워 천장문이나 세고 있거나 파리 한 마리가 콧등에 앉아도 쫓기 귀찮아 에이 저놈의 파리가 하필 내 코에 앉았담. 바람이나 불어 날려보냈으면 좋겠네. 하고 중얼거리기만 했으니 옆에서 보는 사람 복장이 터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장마가 져서 지붕에 구멍이 뚫려 빗물이 줄줄 새는데도 박칠성은 빗물을 피할 생각은커녕 빗물이 떨어지는 자리를 피해 몸을 비비꼬며 여보 저기 천장에 구멍 났네. 대야 좀 받쳐줘. 나는 지금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겠어. 하고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밭일하다가 비를 쫄딱 맞고 뛰어들어온 이씨 부인이 그 꼴을 보고 억장이 무너져 하니 여보 당신은 사지육신 멀쩡한 사내가 비가 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소? 저 구멍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대야를 바치라니요. 하고 따져 물었지만 박칠성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비 그치면 막지 뭐. 비 오는데 지붕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면 누가 책임지나. 당신 과부 되고 싶어 환장했소? 하며 말대꾸나 꼬박꼬박 해댔습니다. 이씨 부인은 빗물 섞인 눈물을 삼키며 홀로 지붕에 올라가 욕마름을 엮어야 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박칠성을 보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여자가 가장이고 남자는 그냥 밥 축내는 식충이라네. 어이구 저런 위인을 데리고 사는 이씨가 보살이지 보살이야. 나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걸. 하지만 이씨 부인은 남편을 버릴 수도 없고 고쳐 쓸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런 업보를 타고났나 한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수확철이 다가왔는데 그에 따라 유난히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품앗이를 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이씨 부인 혼자서는 도저히 그 넓은 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꼬박 밤새워 일하던 이씨 부인은 그만 몸살이나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아내가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자 건넌방에서 자고 있던 박칠성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여보, 밥때가 지났는데 왜 밥을 안 줘? 배에서 천둥이 치는데 당신은 잠이 오나? 아내가 아픈 줄은 꿈에도 모르고 밥 타령부터 하는 남편의 목소리에 이씨 부인은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여보, 나 좀 죽겠소. 몸이 불덩이 같아서 꼼짝을 못하겠으니 제발 물 한 그릇만 떠다 주구려. 이씨 부인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박칠성은 문지방 너머로 고개만 쑥 내밀고는 아니,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데 밥을 안 먹어서 아픈 거 아니오? 얼른 일어나서 밥상이나 차려오시게. 밥 먹으면 다 낫는 병이야. 하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이씨 부인이 하도 기가 막혀 대꾸할 힘도 없어 가만히 있자 박칠성은 투덜거리며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에이 팔자 사나운 놈이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물도 못 얻어먹고 사나. 당신 다 나을 때까지 나는 그냥 잠이나 자야겠네. 깨우지 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씨 부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던 분노와 서름이 화라산처럼 터져나온 것입니다. 저 인간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도 제 짝이 아프면 걱정하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저건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이씨 부인은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켜 앉아 멍하니 남편이 누워있는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저렇게 숨만 쉬고 밥만 축내는 식충이 같은 인간을 데리고 평생을 사느니 차라리 없는 셈 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가 막힌 생각이 이씨 부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어차피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인간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을 거면 진짜 송장 취급을 해줘도 할 말이 없겠지. 이씨 부인의 눈빛이 전에 없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순종적이고 착하기만 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지요. 이씨 부인은 끙끙 앓던 소리를 뚝 그치고 부엌으로 나가 찬물을 한 바가지 들이켰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자 계획은 더욱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이참에 저 인간의 버르장머리를 뿌리째 뽑아놓지 않으면 내가 제명에 못 죽을 것이다 하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씨 부인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옆집 칠복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칠복이 할머니는 평소에도 이씨 부인을 딱하게 여겨 친정어머니처럼 챙겨주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씨 부인이 눈물로 하소연하며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자 칠복이 할머니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지만 이내 박칠성의 행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그런 생각을 다 했겠느냐. 그렇고 말고. 그놈은 한번 크게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릴 게다. 내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마. 든든한 지원금까지 얻은 이씨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굳게 닫힌 방문을 보며 비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박칠성의 드르렁거리는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재촉하는 장송곡처럼 들리는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이씨 부인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삼배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덕석을 깔고 앉아 썩뚝썩뚝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 죽었을 때 입히는 수의를 짓기 위한 천이었습니다. 서걱거리는 가위질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이씨 부인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도 하나둘씩 잘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박칠성이 긴잠에서 깨어나 하품을 쩍하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배가 고파서 눈이 떠졌네. 여보 밥 아직 멀었소? 박칠성은 마당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바느질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는 밥상인가 싶어 해벌쭉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밥상은커녕 허연 천 조각들이 널려 있고 아내의 표정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다 뭐요? 옷이라도 짓는 거요? 내 옷은 아닌 것 같은데 색깔이 왜 이렇게 칙칙해? 박칠성이 영문을 몰라 묻자 이씨 부인은 바느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한지 천하태평 박칠성도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습니다. 여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쳐다만 보오? 사람 무안하게. 박칠성이 뒷머리를 극적이며 물러서려는데 이씨 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당신 옷입니다. 아주 멀리 떠날 때 입을 옷이지요. 이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높낮이도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욱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박칠성은 덜컥 겁이 났지만 설마 아내가 무슨 딴 마음을 먹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저 헛소리려니 치부하려 했습니다. 멀리 가다니? 나 어디 안 가는데? 나는 이 집 구석이 제일 편하고 좋소. 박칠성이 딴청을 피우자 이씨 부인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박칠성의 심장은 쿵쿵거렸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아내의 모습에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박칠성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 다시 방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씨 부인이 나직하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박칠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면 죽은 것이나 진배 없지.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기도 전에 꼬르륵거리는 배꼽시계가 울려 박칠성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 드러누웠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여편네가 몸이 아프더니 헛소리를 하나보다. 자고 일어나면 밥 주겠지. 그렇게 박칠성은 자신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줄도 모르고 다시 게으름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의 바느질은 밤이 깊도록 멈추지 않았고 달빛 아래 번뜩이는 바늘 끝은 내일 벌어질 기막힌 사단 박칠성 개과천선 프로젝트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각이었지요. 달림도 구름 이불을 덮고 잠이 들고 풀벌레들도 목이 아픈지 울음을 멈춘 그런 적막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을 깨뜨리는 소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박칠성의 뱃속에서 나는 천둥 소리였습니다. 꼬르륵 꼬르륵. 마치 뱃속에 거지 귀신이 100명은 들어앉은 듯한 요란한 소리에 박칠성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배가 고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저녁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 찬물만 들이켰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칠성은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 무늬가 하얀 쌀밥으로 보였다가 노릇노릇한 빈대떡으로 보였다가 하며 칠성의 눈앞을 어지러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굶어 죽어 귀신이 되겠어. 칠성은 결심한 듯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가 깰세라 숨조차 크게 쉬지 않고 조심조심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마루 널빤지가 삐걱 소리라도 낼까봐 발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걷는 모양새가 마치 쥐를 잡으러 가는 고양이 같기도 하고 담을 넘는 도둑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의 목표는 오직 하나 바로 부엌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아내가 남겨둔 찬밥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어둠 속을 더듬거려 부엌 문을 찾았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아주 천천히 잡아당겼지요. 기익!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자 칠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얼른 문을 잡고 안방 쪽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휴, 10년 감수했네.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엌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부엌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배고픈 칠성의 눈에는 가마솥의 위치가 대낮처럼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솥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러자 차갑게 식었지만 구수한 밥 냄새가 칠성의 코를 찔렀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보리밥 한 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찾을 새도 없이 맨손으로 밥을 덥석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밥 아래 감촉. 씹을수록 달짝지근하게 배어나오는 그 맛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천하일미였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세상에 꿀맛이 따로 없네. 칠성은 양볼이 미어 터져라 밥을 밀어 넣으며 행복의 겨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풀이 얼굴에 덕지덕지 묻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행복한 식사를 즐기던 칠성의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엌 밖에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칠성의 몸을 덮쳤습니다. 칠성은 씹던 밥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설마 귀신인가? 아니면 도둑인가? 칠성은 떨리는 고개를 천천히 뒤로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호롱불을 들고 산발한 머리를 한 채 도깨비 눈을 뜨고 있는 사람 바로 칠성의 아내였습니다. 호롱불 빛을 받아 아래에서 위로 비치는 아내의 얼굴은 그야말로 저승사자가 형님하고 도망갈 만큼 무시무시했습니다. 누구냐?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칠성은 놀라서 입에 물고 있던 밥알을 푸우 하고 뿜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부인 나요 나 칠성이. 칠성은 밥풀 묻은 얼굴로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내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칠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밤중엔 쥐새끼가 부스럭거리나 했더니 다 큰 어른이 부엌에서 훔쳐먹기를 하고 있었소? 창피하지도 않소? 아내의 꾸지람에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하오. 내일 날 밝으면 일할 테니 한 번만 봐주시오. 칠성의 애원에도 아내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부직갱이를 들어 보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일 날이 밝기만 해보시오. 밥값 못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아시오. 칠성은 그날 밤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남은 밥을 눈물 젖은 눈으로 꾸역꾸역 삼켜야 했습니다. 서러움에 목이 메었지만 그래도 배가 부르니 잠은 잘 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꽃기호하고 수탈기 목청을 도두기도 전이었습니다. 일어나시오. 해가 중천이오. 아내의 고함 소리와 함께 칠성은 단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밖을 보니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라 밖이 어둑어둑했습니다. 아이고 부인 지금 닭도 안 일어난 새벽이오. 조금만 더 잡시다. 칠성이 이불을 끌어당기며 다시 누우려 하자 아내는 이불을 확 걷어차 버렸습니다. 어제 약속하지 않았소? 밥값 하겠다고. 당장 일어나 밭으로 나가시오. 아내는 칠성의 손에 억지로 호미를 쥐어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칠성은 반쯤 감긴 눈으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잠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도시락 하나를 싸주지도 않고 칠성을 대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저 건너편 산비탈 콩밭에 잡초를 다 뽑기 전에는 들어올 생각도 마시오. 대문이 쾅 닫히고 칠성은 망연자실하게 호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호미가 마치 천근만근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터덜터덜 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만난 동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지만 칠성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내 팔자가 상팔자다. 나는 이게 무슨 꼴이냐. 칠성은 투덜거리며 논두렁을 걸었습니다. 이슬 맺힌 풀들이 바짓단을 적시고 차가운 흙의 감촉이 집신 사이로 느껴졌지만 칠성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밭에 도착한 칠성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말한 콩밭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펼쳐진 밭에는 콩보다 잡초가 더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한단 말이냐. 이걸 다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칠성은 밭두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호미를 땅에 꽂아두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래,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일단 숨 좀 돌리고 시작하자. 칠성의 엉뚱한 긍정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쉴 생각부터 한 것이지요. 칠성은 호미를 잡고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용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잡초 하나를 툭 쳤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허리를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갑자기 힘을 썼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칠성은 혼자서 할리우드 배우 뺨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어쩔 수 없다. 환자가 무리하면 안 되지. 좀 쉬어서 낫게 한 다음에 해야겠다. 칠성은 뻔뻔하게 중얼거리며 쉴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 밭 가장자리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옳거니 저기가 명당이로구나. 칠성은 호미를 밭고랑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느티나무 아래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푹신한 풀밭에 등을 대고 누우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고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사실 흘린 땀도 없었지만 말이지요. 그래, 농사는 자연이 짓는 것이다.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해님이랑 비님이 알아서 키워줄 텐데 뭘 그리 유난을 떠나 몰라. 칠성은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깍지를 껴서 머리에 베고 다리를 꼬고 누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다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지더니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드르렁 퓨 드르렁 퓨. 칠성의 코 고는 소리가 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산새들이 날아와 칠성의 배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고 와 칠성의 갓 위에 올려두어도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된 무라일체의 경지라고나 할까요? 지나가던 농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거 또 시작이네. 밥 매러 나왔다더니 밭에서 꿈농사를 짓고 있구먼.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도 칠성의 꿈속에서는 그저 자장가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해가 머리 꼭대기에 솟았습니다. 새참 시간이 된 것이지요. 마을 아낙네들이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남편들에게 새참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아내도 아침에 모질게 내보낸 게 마음에 걸려 보리밥에 된장국을 끓여 머리에 이고 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일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밥이나 먹여야지. 오늘따라 왜 이리 날이 더운지 땀 깨나 흘렸겠네. 아내는 칠성이 땀범벅이 되어 일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밭둑에 다다랐을 때 아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잡초가 말끔히 정리된 밭이 아니라 여전히 정글처럼 우거진 잡초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느티나무 아래에는 웬 커다란 물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간 아내의 눈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놈의 화상아. 아내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 소리가 칠성의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으악! 지진이다. 땅이 갈라진다. 잠결에 놀란 칠성은 헛소리를 짓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눈앞에는 지진보다 더 무서운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새참 광주리 대신 밭에 굴러다니던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못 살아. 아침부터 나와서 한다는 게 고작 낮잠이요? 잡초는커녕 흙 한 번 안 파헤쳐 놓고 밥 생각이 나더란 말이오. 아내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칠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갓을 챙겨 쓰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부인 내 말 좀 들어보소. 잠깐 눈만 붙인다는 게 그만 깜빡 잠이 든 거요. 억울하오. 칠성은 밭고랑을 넘어 공중공중 도망쳤습니다. 거기 서라. 오늘이야말로 내 버릇을 고쳐놓고 말 테다. 아내는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칠성의 뒤를 쫓았습니다. 평화롭던 콩밭은 순식간에 추격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칠성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었고 아내는 씩씩거리며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다른 농부들은 일손을 놓고 그 광경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이구 박서방 뛴다. 더 빨리 뛰어.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 건지 놀리는 건지 모를 소리를 해댔습니다. 칠성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잡히면 뼈도 못 추릴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칠성과 아내의 숨막히는 달리기 시합은 마을 어귀까지 이어졌습니다. 칠성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마을 밖으로 도망쳤고 아내는 씩씩대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멀어지는 칠성의 뒷모습을 보며 아내는 몽둥이를 땅에 내던졌습니다. 이번에도 칠성의 개과천선은 물 건너간 모양입니다. 작심삼일은커녕 작심삼초로 끝난 칠성의 노동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박칠성은 10리도 넘게 도망치고 나서야 겨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흙먼지만 뿌옇게 날리고 있었지요. 칠성은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칠성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마누라 굴에서는 정신을 차려도 뼈도 못 추릴 뻔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등줄기에 시원한 바람이 스치자 그제야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칠성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밤은 어디서 자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가는 아내의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불 보듯 뻔했으니까요. 칠성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심한 구름만 둥실둥실 떠가고 있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설마 산 입에 거미줄 치겠어. 칠성은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갈 곳은 없어도 다리는 움직여야 했기에 그는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기울고 낯선 마을의 장터 입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장터는 파장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칠성의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가 있었으니 바로 주막에서 풍겨 나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국밥 냄새였습니다. 꼬르륵. 칠성의 뱃속에서 또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훔쳐먹은 찬밥 한 덩이가 전부였으니
배가 고플 만도 했지요. 칠성은 홀린 듯이 주막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솥뚜껑 위에서는 빈대떡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뚝배기에서는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나오는 건 먼지뿐 엽전 한 입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칠성이 누구입니까? 천하태평의 뻔뻔함으로는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가끈을 고쳐 매고 헛기침을 크음하며 양반 걸음으로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막 평상에는 이미 장보기를 마친 장돌뱅이들과 농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탁배기 한 사발씩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주모가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뭘로 드릴까요? 칠성은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말아오고 빈대떡도 한 장 부쳐오게. 탁배기도 한 주전자 내오고. 칠성의 주문에 주모는 위아래로 칠성을 훑어보았습니다. 갓은 비뚤어지고 도포 자락은 흙투성이의 집시는 다해진 꼬락서니가 영락없는 날건달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모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선비님, 외상은 사절인데 돈은 있으신가요? 주모의 돌직구 질문에 칠성은 뜨끔했지만 태연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허허, 이 사람이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저 건너 마을 박진산에 친척되는 사람인데 잠시 돈주머니를 집에 두고 왔네. 내일 하인을 시켜 보내줄 테니 일단 상부터 차려오게. 칠성은 잊지도 않은 박진사를 팔아먹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주모가 그런 어설픈 거짓말에 속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주모는 콧방귀를 흥기더니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개똥아, 여기 소금 한 바가지 가져와라. 재수 없는 잡기가 들어왔구나. 주모의 호령에 칠성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이복의 주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내가 누군 줄 알고. 칠성이 항변하려 했지만 주모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굵은 소금을 한 줌 쥐어 칠성에게 팍 뿌렸습니다. 에이 퇴퇴. 밥값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양반 행세야. 당장 나가지 못해. 주막 안에 있던 손님들이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칠성은 소금벼락을 맞고 허둥지둥 주막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주모의 욕지거리와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칠성의 귀를 따갑게 때렸습니다. 아이고 망신살이야. 배고파서 밥 좀 얻어먹으려다 소금으로 배만 채웠네. 칠성은 옷에 묻은 소금을 털어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짭짤한 소금 맛이 입가에 맴돌자 배고픔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덧 땅거미가 내려앉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장터의 불빛도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갈 곳 없는 칠성만이 텅 빈 거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밤바람이 제법 차갑게 불어와 얇은 도포 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칠성은 추위와 배고픔에 몸을 떨며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디 비 피할 곳이라도 찾아야 얼어 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터덜터덜 걷다 보니 산비탈 아래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선앙당이 하나 보였습니다. 오색 천이 바람에 휘날리고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선앙당은 낮에 봐도 섬뜩한 곳이었지만 지금 칠성에게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귀신보다 무서운 게 배고픔이고 추위다. 저기서 하룻밤만 묵어가자. 칠성은 선앙당 안으로 조심조심 들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희미한 달빛이 내부를 비쳤습니다. 그런데 칠성의 눈이 번쩍 뜨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재단 위에 누군가 치성을 드리러 왔다가 두고 간 시루떡과 과일이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아니, 진짜 떡이네. 칠성은 침을 꼴깍 삼키며 재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얀 백설기와 발그레한 사과가 칠성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덥석 집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귀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었다가는 동티가 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떡을 앞에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먹자니 귀신이 무섭고 안 먹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 칠성은 떡을 들었다 놨다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귀신님들, 제 사정 좀 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배가 등가죽에 붙어서 송장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산 사람부터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황소 한 마리 잡아서 제사상 거하게 차려드리겠습니다. 칠성은 허공에 대고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백설기 한 덩이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쫀득하고 달콤한 떡이 입안에서 살살 녹아내렸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먹어본 떡 중에 가장 맛있는 떡이었습니다. 칠성은 귀신이고 뭐고 잊어버리고 허겁지겁 떡을 먹어 치웠습니다. 사과도 와작 베어 물었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차오르자 그제야 공포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부우하고 울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재단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스르르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귀신이 나오면 같이 떡이나 나눠 먹지 뭐. 칠성은 천하태평한 생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칠성은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날이 밝아 있었고 선앙당 문 밖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야. 선앙님께 바친 재물을 어떤 놈이 다 훔쳐먹었네. 마을 아낙네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다가는 몽둥이 찜질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칠성은 쥐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동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낙네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혀만 차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기회를 엿보다가 뒷문으로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도망치는 데는 도가 튼 칠성이었습니다. 산길을 내달려 마을 어귀까지 내려온 칠성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제는 마누라한테 쫓기고 오늘은 마을 안악들한테 쫓기고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지 모르겠네. 칠성은 신세를 한탄하며 개울가에 앉아 세수를 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꾀재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곱은 덕지덕지 낀 것이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습니다. 칠성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마을에 계속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개울 건너편에서 웬 노스님 한 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승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스님은 칠성을 보더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보아하니 갈 곳 없는 나그네 같은데 인상이 참으로 좋구려. 노스님의 뜬금없는 칭찬에 칠성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내 인상이 좋다니 이 스님이 노망이 드셨나. 칠성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점잖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눈에는 제가 좋아 보입니까? 저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놈입니다. 칠성의 대답에 노스님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린 법. 자네에게서 큰 기운이 느껴지니 나를 따라오면 밥은 굶지 않게 해주겠네. 밥이라는 단어에 칠성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밥을 준다고요? 정말입니까?
칠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스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힘든 농사일도 싫고 마누라 잔소리도 싫은데 절에 가서 목탁이나 두드리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물론 절 생활이 얼마나 고된 수행의 연속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노스님의 뒤를 따라 산길을 오르는 박칠성의 다리는 천근만근 쇳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밥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따라 나서긴 했지만 이놈의 절은 도대체 어디에 박혀 있는지 가도 끝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구름 위를 걷는 신선처럼 가볍게 산을 오르는데 칠성은 혀를 개처럼 길게 빼고 헉헉거리며 내 발로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아직 멀었습니까? 칠성이 죽는 소리를 내며 물으면 노스님은 그저 허허 웃으며 다 왔네. 저 고개만 넘으면 되네. 하고는 또다시 산을 탔습니다. 그 다 왔다는 말을 10번도 넘게 듣고 나서야 드디어 숲속에 숨겨진 작은 암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와는 이끼가 껴서 초록빛이고 기둥은 세월에 깎여 낡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눈에는 그저 밥 주는 식당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암자에 도착하자마자 칠성은 마당의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스님, 밥 좀 주십시오. 배가 등가죽에 붙어서 이제 말할 힘도 없습니다. 칠성의 애원에 노스님은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칠성은 이제 고기 반찬에 흰 쌀밥을 배 터지게 먹겠구나 싶어 침을 꿀꺽 삼키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스님이 들고 나온 소반을 본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칠성이 기대했던 고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거무튀튀한 보리밥 한 덩이에 시퍼런 풀죽 한 그릇 그리고 짠지 몇 쪽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스님, 이게 답니까? 고기는 없습니까? 칠성이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묻자 스님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절에서는 살생을 금하니 고기는 없네. 이 음식은 자연이 준 선물이니 감사히 먹게나. 칠성은 기가 막혔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투덜거리면서도 순식간에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더니 풀죽도 제법 먹을 만했습니다. 배가 부르니 칠성은 또다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스님이 마련해준 작은 방에 들어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그래, 고기는 없어도 일 안 하고 공짜 밥 먹여주니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칠성은 내일부터 펼쳐질 편안한 절 생활을 꿈꾸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꿈은 다음 날 새벽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꽃기오 닭이 울기도 전인 캄캄한 새벽 딱딱딱딱 하는 목탁 소리가 칠성의 귓가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방문을 열어보니 노스님이 마당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지금이 몇 시입니까? 한밤중에 웬 난리입니까? 칠성이 눈을 비비며 투덜거렸지만 스님은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절의 하루는 새벽 예불로 시작하는 법일세. 어서 세수하고 법당으로 오게. 칠성은 울며 겨자 먹기로 법당에 끌려가 스님을 따라 절을 했습니다. 100번쯤 절을 하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공양을 마치자마자 스님은 칠성에게 커다란 물지개를 내밀었습니다. 밥값을 해야지. 저 산 아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독을 채우게. 칠성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산 아래 우물까지는 좋기 심리는 되어 보였고 독은 어찌나 큰지 코끼리가 들어가 목욕을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스님, 저는 몸이 약해서 이런 무거운 건 못 듭니다. 칠성이 엄살을 피워보았지만
스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어쩔 수 없이 물지개를 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는 빈 지게라 그나마 나았지만 물을 가득 채워 올라오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떼고 쉬고 두 걸음 떼고 쉬며 겨우겨우 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성이 물을 붓자마자 스님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물을 반이나 흘렸구먼. 마음이 흔들리니 물도 흔들리는 법. 다시 다녀오게. 칠성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지게를 내던지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아침에 먹은 밥이 아까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칠성은 그날 하루 종일 물을 길어 나르느라 뼈가 녹아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 있는 마누라의 잔소리가 그리워질 지경이었습니다. 마누라는 밥이라도 든든히 먹이고 일을 시켰지 이건 뭐 풀떼기 먹고 소처럼 일만 하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칠성은 이제 요령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보지 않을 때는 나무 그늘에 숨어 낮잠을 자고 물지개에 물을 반만 채워서 덜 힘들게 날랐습니다. 스님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스님이 출타한 틈을 타 칠성은 법당 마루의 대자로 누웠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살 것 같네. 스님 올 때까지 한숨 푹 자야지. 칠성은 콧노래를 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솔솔 불어오는 산바람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꿈속에서 칠성은 칠첩반상을 받고 기생들과 노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닭다리를 뜯으려는 찰나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 칠성은 소스라치게 놀라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호랑이 같은 눈을 한 노스님이 칠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돌을 닦으러 온 것인가, 잠을 자러 온 것인가. 스님의 호통에 칠성은 벌벌 떨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너무 고된 수행을 하다 보니 잠시 명상에 잠긴 것입니다. 칠성의 뻔뻔한 거짓말에 스님은 지팡이로 칠성의 엉덩이를 툭 쳤습니다. 명상을 코로 하는 사람은 내 평생 처음 보네. 오늘 저녁 공양은 없으니 그리 알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녁을 굶다니요. 칠성은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스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배가 고파서 잠이 든 겁니다. 하지만 스님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칠성은 그날 밤 텅 빈 배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달빛이 칠성의 야윈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더니 딱 내 꼴이네. 칠성은 아내가 차려주던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비록 잔소리는 심했지만 밥은 꼬박꼬박 챙겨주던 아내였습니다. 칠성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도망가야지. 이놈의 절구석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마누라한테 매를 맞는 게 낫겠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스님의 눈을 피해 도망갈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마치 칠성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칠성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나와 함께 땔감을 구하러 가세. 스님은 칠성에게 지게를 지우고 산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자 울창한 숲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나무를 하는 신용을 하더니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옳거니 기회는 이때다. 칠성은 지게를 내팽개치고 반대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혔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려서 이제는 꽤 멀리 왔겠다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까 그 암자의 지붕이었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칠성은 다시 방향을 바꿔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길은 다시 암자 앞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숲이 칠성을 가두고 뱅뱅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숲속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으스스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칠성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산짐승 밥이 되는 거 아니야. 칠성은 울고 싶은 심정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칠성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낮아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노스님이었습니다. 길을 잃었는가? 내가 데리러 왔네. 스님은 칠성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칠성은 그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칠성은 스님을 따라 터덜터덜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도망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안 되면 머리를 써야지. 칠성은 다음 날을 위한 새로운 작전을 세우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성의 절 생활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스님은 칠성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당 쓸기, 물 깃기, 나무 해오기, 빨래하기 등등 온갖 자비를 다 시켰습니다. 칠성은 꾀병도 부려보고 물독을 깨뜨리는 사고도 쳐봤지만 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독을 깨뜨리면 더 큰 독을 가져다 놓고 꾀병을 부리면 쓴 약초를 다려와 억지로 먹였습니다. 칠성은 스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으려 했지만 스님은 칠성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칠성은 꾀를 내어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어젯밤 꿈에 부처님을 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저에게 마을로 내려가 중생을 구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를 하산시켜 주십시오. 칠성은 그럴싸한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듣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지. 참으로 기특한 꿈이로구나. 칠성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통했구나. 하지만 스님의 다음 말에 칠성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내 꿈에는 다르게 말씀하시더구나. 칠성이가 아직 수행이 부족하니 1000일 동안 무건 수행을 시키라고 말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입을 다물고 일만 하거라. 칠성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처럼 일만 해야 한다니 이건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칠성은 입을 삐죽거리며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일하는 칠성의 모습을 보며 스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절간 식구라고는 스님과 칠성 둘뿐인데 칠성이 말을 안 하니 절은 절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원래 절간이지요. 아무튼 칠성은 입에 곰팡이가 필 지경이었습니다. 일하다가 힘들어서 아이고 소리가 나오려다가도 스님의 눈초리에 헙하고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칠성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살은 좀 빠졌지만 눈빛은 전보다 맑아져 있었습니다. 어라, 내가 좀 잘생겨진 것 같은데. 칠성은 자아도취에 빠져 이리저리 얼굴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멧돼지인가 호랑이인가. 긴장하며 쳐다보는데 풀숲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놀랍게도 마을에 사는 김진사의 하인이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칠성은 반가운 마음에 무건수행이고 뭐고 잊어버리고 소리쳤습니다. 하인은 칠성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박서방님이 아니십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 중이 되신 겁니까? 칠성은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중은 무슨 중이야? 잠시 쉬러 온 걸세. 그런데 자네는 왜 여기까지 왔나? 하인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대감마님께서 위독하셔서 약초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 산에 신비한 약초가 있다던데 도통 찾을 수가 없군요. 칠성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거다. 이걸로 한미천 잡아서 하산하면 되겠다. 칠성은 하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 약초가 어디 있는지 아네. 나를 따라오게. 칠성은 하인을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약초가 어디 있는지 알 리가 없었지만 칠성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땔감을 구하러 갔다가 본 이상하게 생긴 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그 풀을 캐서 하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신비한 약초일세. 이걸 달여 드시면 씻은 듯이 나을 걸세. 하인은 칠성에게 고맙다고 절을 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칠성은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김진사가 낫기만 하면 나는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두둑한 사례금도 받고 이 지긋지긋한 절 생활도 청산할 수 있겠지. 칠성은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켜며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몰랐습니다. 그 풀이 약초가 아니라 먹으면 설사를 쫙쫙하게 만드는 독초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칠성의 운명은 또다시 꼬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박칠성은 암자 툇마루에 앉아 다리를 달달 떨며 산 아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김진산의 하인이 가져올 두둑한 보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내가 준 약초를 먹고 김진사병이 씻은 듯이 나았을 테니 금덩이며 비단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아이고 명이시여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올리겠지. 칠성은 김칫국을 항아리째 들이키며 입가에 흐르는 침을 쓱 닦았습니다. 스님이 옆에서 혀를 차며 비지를 하고 있었지만 칠성의 귀에는 빗자루 소리가 돈 세는 소리로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벌떡 일어나 갓을 고쳐 쓰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나. 내 팔자가 이제야 피는구나. 칠성은 짐짓 뒷짐을 지고 점잖은 척 하인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숲을 헤치고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은 칠성의 예상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김진산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씩씩거리며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 땡중 놈 잡아라. 하인들이 칠성을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칠성은 영문을 몰라 눈을 껌벅거렸습니다. 아니 내 약을 먹고 병이 나았으면 절을 해야지 왜 몽둥이를 들고 온담. 그때 앞장선 하인이 칠성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준 풀을 먹고 우리 대감마님이 밤새 화장실을 100번도 더 들락거리셨다. 설사가 멈추지 않아 아주 초주검이 되셨단 말이다. 이 돌팔이 사기꾼 놈아,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칠성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아뿔싸. 내가 캔 게 약초가 아니라 독초였구나. 칠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해입니다. 나는 그저 몸에 좋은 풀인 줄 알고. 칠성이 변명하려 했지만 하인들의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칠성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스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스님,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노스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하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자가 어리석어 큰 실수를 저질렀으나 악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구려. 스님의 위엄 있는 목소리에 하인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지 칠성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스님 체면을 봐서 목숨은 살려주지만 다시는 우리 마을 얼씬도 하지 마라. 하인들은 칠성에게 침을 퇴뱉고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인들이 사라지자 칠성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10년 감수했네. 칠성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박처사. 이제 자네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듯하네. 욕심이 눈을 가리면 독초와 약초도 구분하지 못하는 법. 이곳은 자네가 있을 곳이 아니니 어서 하산하게. 스님은 칠성의 보찜을 던져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칠성은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스님, 갈 데도 없는데 쫓아내시면 어떡합니까? 제발 있게 해주십시오. 무건 수행이고 뭐고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칠성을 일으켜 세워 등을 떠밀었습니다. 자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자네 집일세. 가서 땀 흘려 일하고 가족을 돌보게. 그게 진짜 수행이야. 스님은 암자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칠성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터덜터덜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올라왔다 빈손으로 내려가는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험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진동을 하고 다리는 후들거려 걸음을 떼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산새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미쳤지. 집 나가면 고생이라더니 따뜻한 아랫목 놔두고 이게 무슨 꼴이람. 칠성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랑이 같던 아내의 잔소리마저 그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칠성은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초가집 지붕이 어찌나 반갑던지 눈물이 핑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다다르자 칠성은 멈칫했습니다. 며칠을 집 비우고 거지꼴로 돌아온 남편을 아내가 반겨줄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몽둥이 찜질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칠성은 대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안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안 자고 있구나. 칠성은 조심스럽게 담장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방문 창호지에 아내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아내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용기를 내어 살인문을 밀었습니다. 삐익. 익숙한 경첩 소리에 칠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아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구슈? 아내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칠성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요. 칠성이.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칠성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빗자루가 날아오겠구나 싶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런데 빗자루 대신 뜻밖의 말이 날아왔습니다. 밥은 먹었수. 칠성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밥 안 먹었으면 들어와서 밥이나 먹구려. 아내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속에 묘한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쭈뼛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랫목의 온기가 칠성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부엌으로 나가더니
뚝딱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식은 밥에 된장찌개, 김치 한 보시기가 전부였지만 칠성의 눈에는 임금님 수라상보다 더 훌륭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밥상만 바라보았습니다. 뭐 하오 안 먹고. 식기 전에 드시오. 아내 타박에 칠성은 그제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크게 떠서 입에 넣자 뜨거운 눈물이 밥알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돌아오긴 했구려. 아내가 바느질감을 만지작거리며 툭 내뱉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내가 잘못했소. 칠성은 밥그릇에 코를 박고 웅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칠성의 진심이었습니다. 절간 밥 먹고 산에서 길 잃고 독초 때문에 쫓겨나 보니 내 집 내 마누라가 최고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것이지요. 아내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꼴을 보니 아주 산전수전 다 겪은 얼굴이네. 그래, 절에 가서 돈은 좀 닦고 오셨소. 칠성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돈은 무슨 도. 밥이나 안 굶으면 다행이지. 나는 그냥 박칠성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하오. 아내는 혀를 쯧쯧 차면서도 칠성의 해진 옷자락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내일은 날 밝으면 밭에 나가보시오. 잡초가 아주 숲을 잃었더이다. 칠성은 예전 같으면 허리가 아프네 다리가 아프네 핑계를 댔겠지만 이번에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일은 꼭 다 매놓으리다. 물론 박칠성의 이 다짐이 며칠이나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작심삼일 아니 작심삼초로 끝나고 또다시 밭두렁에서 낮잠을 잘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칠성의 마음가짐이 남달랐습니다. 칠성은 밥 한 그릇을 깨 눈 감추듯 비우고 숭늉까지 들이켰습니다. 배가 부르니 그제야 잠이 쏟아졌습니다. 칠성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며칠 만에 눕는 내 집 내 이불인지 등짝에 착 감기는 느낌이 구름 위에 누운 듯 편안했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사각사각 바느질을 하고 있고 문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게 행복이지. 칠성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칠성은 더 이상 금덩이를 줍거나 벼슬을 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콩밭에서 아내와 함께 새참을 먹으며 웃는 소박한 꿈을 꾸었지요. 달빛이 문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고 박칠성의 코 고는 소리가 다시금 평화롭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그 소리는 예전의 게으른 콧고리가 아니라 고단한 하루를 마친 가장의 편안한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박칠성은 여전히 게으르고 엉뚱한 박칠성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철이 들었을까요? 글쎄요. 그건 내일 아침 해가 떠봐야 알 일이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온 이곳이 박칠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꽃대거리라는 사실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달림도 박칠성의 초가집을 흐뭇하게 내려다보며 빙글에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세상살이 뭐 별거 있나요? 등 따숩고 배 부르고 마음 편하면 그만이지요. 여러분의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박칠성의 오늘처럼 따뜻하고 늘 편안하기를 바랍니다.